Greed 제1장 바람이 불어오는 길목 앞에서 첫째 날 맑은 하늘에 눈이 부신 어느 가을날 아침에 워싱턴 DC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은 4천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마지막에는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몸수색을 벌일 정도로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중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나는 지하로 내려갔다. 그 끝에는 로널드 레이건 빌딩과 국제무역센터에 놀랍도록 잘 정비된 지하 컨퍼런스 센터가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감싸고 있는 이 회의장 내부는 기품 있는 베이지 색조로 통일감을 주며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앞으로 5일 동안 이 회의장은 미국 가정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규제하며 전송하는 데 젊음을 바친 주로 남성으로 이루어진 인물들의 무대가 된다. 그리드 위크가 개막한 것이다. 해외 참석자들은 그리드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인적 요인을 대표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전선, 전주, 변전소, 발전소와 같은 장비 측면의 요인이 아니라 인력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을 대표하는 기업 임원, 전기 엔지니어, 전력회사 이사들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그리드를 스마트화하는 신사업에 종사하며 일부는 소규모 창업자들이다. 이들은 모두 그리드가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초가을의 어느 아침에 컨퍼런스의 첫 번째 기조연설을 듣고자 여기에 모여있다. 기조연설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이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인 스티븐 추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고 추 박사가 연단에 마련된 그의 자리로 올라가자 행사장은 이내 고요해졌다. 추는 온화한 인품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약간 벗겨진 머리 때문에 관료보다는 수도사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는 관료이면서 동시에 수도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일 것이다. 추의 기조연설은 설교이자 정책연설이 될 것이다. 추 박사는 여기 모인 청중들에게, 즉 그리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풍력발전소,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 더 많은 조력발전소, 더 많은 지열발전소, 그리고 가능한 다른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소들, 연료를 장전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동력을 인위적으로 가하지 않아도 가동되는 발전소들이 그리드에 더 많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내용에 앞서 몇 가지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먼저 꺼낼 생각이었다. 정말 그랬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에 대한 아주 거시적인 전망을 다루는 슬라이드. 미국이 또다시 전례 없는 국제적 성공으로 도약할 방법에 대해 다루는 슬라이드를 지나 5번째 슬라이드부터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레이저 포인터로 연단 옆에 거대한 파워포인트 화면을 가리키며 추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2008년 9월 4일 오후 5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습니다. 콜로라도주 알라모사 카운티에서 아주 두꺼운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다. 기침하는 사람도, 의자를 흔들어 삐걱거리거나 윙윙거리는 소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없었다. 청중 모두는 추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당시 회의장의 분위기 때문에 나는 아주 잘 다려진 바지를 입은 수천 명의 산업계 중년 남성 무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보다는 어느 늦여름에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은 채 캠프파이어 옆에 옹기종기 모여 귀신 이야기를 듣는 10살쯤 먹은 소년들의 무리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차이가 있었다. 캠프파이어 가장자리에서 그림자 놀이를 하는 대신 데이터와 이를 시각화한 선 그래프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는 점 말이다. 지금 추가 지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급강하하고 있었다. 추는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전력 공급량의 등락이 이어지고 5분이 지나자 태양광 농장에서 카운티로 공급되던 전력의 생산량이 무려 81%나 떨어졌습니다. 81%, 오후 5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선. 모든 참석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을 뿐이었다. 모든 사람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에어컨을 켜고 TV와 컴퓨터의 전원 스위치를 누르는 저녁 5시에 발전량이 순식간에 81%나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전기 엔지니어들의 가슴을 졸이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기계, 그리드는 전기 소비와 생산이 매 순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발전 연료의 믹스가 어떻게 되든 더 많은 태양광 발전소가 이 계통에 연계될수록 갑작스러운 구름의 등장에 대응하기는 어려워진다. 특히 오후 5시처럼 수요가 하루 중에서도 극에 달하는 시간에는 더욱더 그렇다. 문제의 그래프에서 발전이라고 표시된 검은색 선은 급격히 아래로 향했던 반면 소비로 표기된 빨간색 선은 양의 기울기로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태양광에서 전기를 얻는다는 말은 햇빛이 지상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전력도 없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바로 이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이 일터에서 자주 겪는 비상 상황이다. 비상 상황에서 이들은 긴급히 투입되어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추 장관은 슬라이드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며 쾌활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4개월 뒤 2009년 1월 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콜롬비아강 협곡 지역에서는 바람이 갑자기 멈췄고 그 후 3주 동안이나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다시 말을 멈췄다. 그는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그처럼 긴 시간 동안 풍력 발전이 중단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청중들이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듯했다. 3주 무려 21일 청중들은 침묵했고 아마도 머리핀 하나가 떨어져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했다. 이 협곡의 풍력농장 25개 모두가 이 기간 내내 운전하지 못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바람이 없다면 발전량도 0일 것이고 발전량이 0이란 말은 곧 전력도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농장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많은 사람들이 3주 동안 아무 전기도 공급받지 못한 채 편하게 앉아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전력 공급망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연계해야만 한다고 아주 강하게 믿는 이 북서부의 좌파 성향 집단에 속했음에도 그랬다. 아무리 친환경적 소비자들이라도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토스트를 굽기 위해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 가운데 일부가 풍력에서 나오더라도 어딘가에서는 이처럼 바람이 불지 않아 부족해진 전력을 생산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전기의 원천은 아마도 재생에너지가 아닌 거대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 재래식 발전소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보조 발전원의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은 사실상 투쟁에 가깝다.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비력을 확보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환경오염과 무관한 발전원으로 이런 작업을 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예비전원은 전체 가용 발전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데다 오염에도 치명적이다. 이들은 분명 수십 년 전에 가동을 중단하고 폐기되어야 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 전력 공급이 부족할 때 이들을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주 사용한다. 재생에너지를 수용하려면 발전소는 재생에너지의 가변성에 대응하는 것 이상의 과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전력 생산 과정의 조건인 문화 역시 변해야만 한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떨어질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동되는 발전소들의 연식은 이 기기를 가동하는 사람들의 나이에 맞먹는다. 앞서 다른 발표에서 나온 지적을 여기에 옮기면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60%는 정년을 채 5년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객석을 한번 둘러보았는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체로 그 경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관 전반과 더불어 아주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해왔지만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산업에 발맞추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드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가 개통에 연계되기 전에는 느리고 꾸준한 방법이 언제나 경주에서 이겼다. 전력시장의 경쟁이라고는 없었으며 각 전력회사들은 법률에 따라 보호받으며 자신들이 점유한 영역에서 지역적으로 영업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 회사들은 전력을 생산했고 이것을 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지, 어디에서 어디로 전송할 것인지, 어디에서 사용될 것인지를 늘 파악하고 있었다. 유틸리티 사람들은 영업계획을 계절마다 수립했는데 회의실에 모여 겨울은 어떻게 나고 봄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름에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논의했다. 이들은 예측 수요에 대응하는 만큼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아주 가끔 너무 덥거나 추운 날, 이때는 전기 수요가 급증한다. 을 제외하면 그 계획은 잘 들어맞았다. 그러나 이들이 성장한 시스템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그 상태가 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소유하지도 통제할 수도 운영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발전소를 활용해야만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변동성 있는 발전기를 소유하게 된 이 새로운 세계는 발전기가 넓게 흩어지고 가벼워진 전력이 여기저기 편리하게 이동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유틸리티, 이 사업자의 직원들, 그리고 2500메가와트의 석탄 화력 발전소는 그렇게 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은 천천히 꾸준하게 움직이며 바로 그런 방식을 좋아하는 산업이다. 발레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우아한 이들의 운영 능력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는 앞으로 갈 수도 변동성 발전소, 뒤로 갈 수도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 없이 자신들이 점점 좁아지는 입지에 갇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2009년 추 장관이 발표할 때 컬럼비아 강 협곡의 풍력 농장은 총 25개가 있었다. 2015년에 그 수는 대략 4배 증가했다. 이것들은 각각 수백 개의 터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터빈들 각각은 1000k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거대한 풍력 발전 사업이 바로 이 지역에 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최대 6000메가와트. 이는 약 450만 가구에 공급되기에 충분한 에너지로 추산되며 이들은 모두 바람, 그러니까 이 협곡의 명물인 바로 그 바람에 의존하고 있다. 변덕스러운 이 지역의 바람이 완전히 멈추면 이 거대한 장치로 공기 중에서 수확한 전자들은 사라져버린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그리드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비는 언제나 생산과 일치해야 한다. 전기를 나중에 사용하려고 저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없다. 만일 전력이 지금 당장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전력 산업의 문외한들조차 알고 있듯 그리드의 규모에서 의미 있는 대규모 전력 저장소는 거의 없다. 산악지역 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상부의 인공저수지에 물을 채워 위기 순간에 가동하는 양수발전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닌 한계는 명확하다. 현재는 어떤 가정에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와트를 비축해두는 쿠키 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나라도 전략 문자로 전력을 비축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전력은 항상 새로 만든 것이다. 모든 전력은 새로 만든 것이기에 당신이 풍력 농장 주변에 살고 있다면 당신이 사용하는 전력은 1분 전에는 아마도 돌풍 속에 담긴 에너지였을 것이다. 그리고 석탄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당신이 사용하는 전기는 불상자, 아주 거대하며 산업적 용도로 활용되고 그 내부에서 연소가 진행되는 노에 투입되기 위해 분쇄된 석탄 가루의 에너지였을 것이다. 당신이 수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전력은 막대한 양의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댐에 갇혀 낙하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물의 위치 에너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력은 몇 초 전에는 물 한 방울에 담긴 에너지였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 전기를 전선으로 내보낼 때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예측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전기가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으로 흐른다고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전기는 내리막을 따라 흐르지 않으며 최단 경로로 움직이지도 다른 경로를 배제한 채 하나의 경로만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다. 전류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수송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하는 전선은 유체를 수송하는 파이프나 교통로를 구성하는 본선, 전선을 이에 빗대어 말하는 경우는 아주 많다. 과는 상당히 다르다. 또한 전기가 실제로 전선을 흐른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전선은 도체, 즉 대부분 금속으로 이루어졌으며 말하자면 전기적인 현상이 그 내부에 존재하고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현상만큼이나 외부에서도 전기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토스터의 레버를 누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지정되는 방향을 전력선은 내부 회로 또는 전자기장을 통과한다. 순간적으로 회로가 개통되어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통로가 생겨나고 이를 따라 전기가 통과한다. 이 전기는 토스터 안으로 들어가 이를 관류하며 이 기계 내부에서 그 흐름은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전자기기가 만드는 저항으로 인해 전자는 열을 방출하고 바로 이 열 덕분에 토스터는 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울 수 있다. 수십 초가 지나면 레버는 다시 닫히고 토스터는 빵을 내뱉으며 토스터의 채널도 닫힌다. 전기는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전력 소비는 계획이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시스템이다. 어느 누구도 이 전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도넛을, 이 전자는 월라월라에서 토스트를 만들기 위해 이동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각각의 전자는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다. 토스터가 빵을 구울 때 발생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싱크가 존재하는 한 그리드에 걸린 모든 전기는 모든 수를 쓰든 바로 이 싱크를 향해 움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당신의 토스터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폭발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전자기기가 각각 만들어내는 수백만 개의 싱크들이 같은 그리드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드를 통해 자신들에게 이동해 올 수 있는 모든 전기에게 이봐, 저항이 걸려 있지 않은 곳이 바로 여기야 라고 요청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드에는 토스터 이외에도 수백만 개의 작은 기기들이 그리고 몇몇 대형 기기들이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전압은 표준화되어 있다. 전압이란 전력을 기기에 밀어넣는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통의 주거용 콘센트로 공급되는 전기는 토스터에 적합할 만큼 낮은 힘으로 공급된다. 분명 당신은 불에 탄 빵을 버터 나이프로 꺼내다가 전기 충격을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전압의 전력이라 해도 주택용 전선도 만지는 것만으로 죽을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전기 시스템은 주택 내부 전력망에 흐르는 보통의 전압이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토스터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토스터는 폭발하지 않고 전선은 잘 작동하며 전등은 그와 연동된 스위치를 딸깍하고 켜면 불이 잘 들어온다. 이 모든 것은 그리드가 균형을 유지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리드에는 우리가 가진 전자기기들을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전기가 흐르고 있지만 이것들을 파괴할 만큼 그 양이 넘쳐 흐르는 것도 아니다. 그리드가 어떻게 가동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그리드는 생산된 전력을 거의 실시간으로 배송하며 망이 연결된 모든 지점으로 표준화된 전류를 쉽게 이송하는 아주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이다. 그리드의 기본 구조는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발전소에서 시작해 토스터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전소에서 시작해 발전소에서 끝나는 거대한 고리 모양의 구조를 이룬다. 발전소에서 원자의 궤도로부터 전자를 뜯어내면 이것은 이 고리를 따라 그리드라는 전체 시스템 속으로 옮겨가며 시스템에 연계된 다른 모든 것이 상황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원자 궤도로 전자들은 되돌아온다.
발전소는 이런 전자분리 작업을 바람, 천연가스, 석탄, 육불화, 우라늄을 산화해 만든 연료 펠릿, 마른 솥동 같은 연료를 태워 수행한다. 사실 연료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순환 고리 위에 놓여 있는 것은 공장, 사무실, 농장, 그리고 토스터로 이것들은 모두 발전소에서 풀려나온 전자가 이를 관통할 때 전력을 활용하는 곳들이다. 소비자가 얼마나 전력을 요구하든 각각의 순간에 그리드에 연계된 전력 소비 장치가 무엇이든 이들의 소비 전력은 바로 이 시점에 그리드에 연계된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력의 양과 물량 면에서 거의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형광등을 켜든 새로운 서버 농장의 가동을 시작했든 전력 소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마찬가지다. 이는 첨두부화. 소비자들이 갑자기 5분 전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상황이 왜 유틸리티가 기민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중대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이는 전력 소비에 대한 계획이 왜 우리가 언제 소비하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언제 생산할 수 있을지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뭔가 뒤집힌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현명한 아이디어다. 설명하는 이유기도 하다. 풍력, 태양, 파도처럼 예측할 수 없는 연료원에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 즉 가변 발전소가 문제다. 시스템의 어떤 부분이 결국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갑작스럽게 부하가 공급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도 가능하고 가령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에어컨을 켜는 순간 풍력 농장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는 경우 구름이 태양 전지판을 덮어 최외곽에 있던 전자를 벗겨내는 전지판 능력이 격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유틸리티나 전력망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그 밖의 기관들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매우 기민하게 행동한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전력이 부족해져 불을 켜놓을 수조차 없게 된다. 정전은 거의 이런 식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수력발전댐을 제외하면 기존의 모든 발전기에서 나오는 유틸리티에 익숙한 전기 출력을 조절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바람은 갑자기 멈출 수 있다. 구름도 태양을 순식간에 가릴 수 있다. 소비 차원에서도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에어컨을 일순간에 켤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력 시스템 제어실에 설치된 평면 스크린 모니터 벽 앞에 앉아있는 오퍼레이터들의 눈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일 것이다. 발전기 출력이 81%나 격감하거나 수요가 81%나 격증할 때 스크린에 나타나는 기울기가 급한 곡선. 여러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빨간 경고등이 깜박이고 버저가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대역의 소음으로 진동하며 전화벨은 신경을 긁으며 계속 울린다. 그리드의 다른 쪽에서는 수리가 필요하고 오퍼레이터들은 비상 상황에 대응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오리곤주의 컬럼비아강 협곡부터 아리조나의 사막, 뉴욕주 북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흩어진 54개의 풍력 농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통제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곳에서 나는 통제실이 돌아가는 방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상황에 대한 반응 시간은 사람과 기계의 처리 속도에 의해 제약되지만 풍속과 낙뢰는 인간도 기계도 통제할 수 없는 요소다. 다만 통제실에서는 예측 모델을 활용한다. 수많은 화면 앞에 자리한 남자는 번개 발생 위치가 기기를 정비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지도로 확인하고는 수화기를 들어 통화한다. 거기서 나와요. 작업 중단해야 합니다. 바람의 경우에도 비슷한 활동이 진행된다. 모델은 언제 풍속이 높고 낮을지 예측한다. 또 다른 기기는 풍력 터빈의 회전을 면밀하게 감시하며 전기의 가격은 예상 생산량에 따라 책정된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지적한 것처럼 바람은 가끔 완전히 멈춘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이런 순간에는 통제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풍력발전소 운영자에게 그리드에 연계된 다른 발전기의 출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다이얼 장치 따위는 없다. 게다가 그런 다이얼이 있다고 해도 상대 발전소 측의 장비는 출력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 대신 통제관은 다이얼을 전화하기 위해 돌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하지만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등의 인공적인 자원과 저량 자원 발전기의 물리학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발전기에 시동이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발전기의 출력을 상승시키는 작업은 전혀 쉽지 않다.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기는 5분 안에 출력을 50%까지 상승시킬 수 있어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발전기라고 할 수 있다. 천연가스 발전기의 경우 냉각 기동으로 최대 출력에 도달하는데 10분 정도가 걸린다. 원전의 발전기는 단 몇 초 안에 가동을 멈출 수 있으나 이를 다시 가동하려면 꼬박 24시간이 걸린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5분은 짧은 시간처럼 보인다. 게다가 석탄 화력 발전소가 매 5분마다 125톤에 달하는 석탄을 분쇄하고 연소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적 시스템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나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전기의 관점에서, 즉 그리드의 안정성 차원에서 보기에 5분은 무한히 긴 시간이다. 5분 동안 인디애나주 먼시 외곽의 발전기가 생산한 전기는 전선만 있으면 화성까지도 갈 수 있다. 지상의 삶이 늘 그렇듯 전력 송전망이 처한 조건은 늘 불안전하다. 그럼에도 콜롬비아강 협곡의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이 협곡과 인접해 있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력 소비량도 적은 오레건, 워싱턴, 아이다호 넘어 예컨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장거리 직류 송전선로로 쉽게 전송된다. 그리고 이것이 에어컨에서 소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0초보다 훨씬 짧다. 말하자면 눈 깜짝할 사이다. 이런 속도야말로 그리드가 그처럼 거대한 이유다. 그리드가 넓은 면적을 포괄한다는 사실은 인구가 희박한 곳에 발전소를 건설해도 인구가 대규모로 밀집한 지역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범위는 샌디에이고에서 시애틀로 전력을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광활하다. 하지만 그리드가 이처럼 광활한 범위를 포괄해도 협곡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두 흡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추 장관의 말대로 콜로라도 강의 협곡에는 경이로운 규모의 풍력 농장은 물론 대공황에서 벗어나려는 정부의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건설된 대규모 수력발전 시설도 있다. 이 뉴딜 댐들, 대표적으로 그랜드 쿨리댐, 보너빌 댐과 그 규모는 작은 최근에 건설된 여러 형제 댐들의 최초의 상업용 풍력 발전이 건설되기 전에 태평양 북서부의 전기 수요 중 98%를 공급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수력발전소는 모두 풍력발전소와 같은 장소에 있다. 워싱턴, 오레건, 아이다호는 바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기 조명과 난방기로 빛과 온기가 가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이 지역은 강우량 적설량이 충분한 데다 해빙수 역시 충분하다. 사실 협곡에서 생산된 전기는 그 원천이 무엇이든 약 15%만 현지에서 쓰인다. 나머지 85%는 송전선을 따라 구매자에게 전송된다. 3주간 바람이 멈추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전기가 사라지면 미국의 서해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좌파 농장주들 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 전역의 도시와 마을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캐나다의 일부 지역 사람들까지 공경에 빠지고 만다. 전력을 저장하는 수단이 아직 마땅치 않다는 점은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 전력이 거의 없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과잉 생산되어 남은 잉여 전력을 처분하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우리는 석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에 석유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기름이 세심하게 계량되어 투입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규모의 기름이 쏟아져 나와 그와 그 차량을 삼켜버리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항상 그리드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변동하는 양의 전력을 제공한다. 풍력 터빈의 비중이 올라갈수록 또는 태양 전지판의 비중이 올라갈수록 평소 소비하는 전력에 비해 더 많은 전력이 생산되는 위험도 올라간다. 이것은 추 장관이 이야기하지 않은 재생에너지가 주인공인 공포물의 한 장면이다.